안녕하십니까, 김민준 법무사입니다. 자, 드디어 저희 이제 부동산 등기 서류 과목 1교시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부동산 등기 서류다라고 하는 건 OT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30점 배점을 받은 30점 배점이 있는 저희가 부동산 등기법과 같이 엮여져 있는 4과목입니다. 그래서 부등법이고 그다음에 부등서류다라고 하는 과목. 자, 부등법이 이제 70점 배점을 가지고 있고, 자, 서류 과목이 30점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저희가 OT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점이라는 배점이 절대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현금과 같은, 저희가 손절 현금과 같은 그런 과목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0점 이상을 맞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확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등기법을 우리가 40점에서 그 이상 맞게 되면은 이거 두 개로서 이제 60점 이상의 점수를 기대할 만하다라고 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시험, 2차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전략이 중요한 건데 내가 어떤 과목, 예를 들면 뭐 민법, 그다음에 형사법, 그다음에 민사소송법, 그다음에 부등법 이렇게 총 4가지의 과목 4가지의 총 1, 2, 3, 4과목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은 좀 방어적으로 하겠고 어떤 부분은 내가 좀 공격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좀 고득점을 맞겠다. 어떤 과목은 내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 커트 정도에서 이제 최소한의 그 정도만큼 맞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가 좀 수험생들 의 그 어떤 스타일을 많이 타긴 하지만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가 주로 전략 과목으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이 서류 과목이 이 부동산 등기법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이 공부고 이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서류 과목에서 우리가 암기하게 되는 그 첨부 서면들을 빡빡하게 이제 암기를 해놓으면은 그것들이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과목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한 과목처럼 마치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그걸로써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이다라고 하는 과목에서 좀 전략적으로 60에서 70점 고득점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민법 같은 과목이 이제 대표적인 방어 과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40점, 뭐 40에서 한 50점, 45점 이렇게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채워지지 않은 점수를 이쪽에서 끌어다가 채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합격의 길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어쨌든 서류 과목이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되고, 자, 서류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제 함께 하겠지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재 방식과 그 다음에 기재 방법이죠. 기재 방법과 그 다음에 첨부 서류입니다. 첨부 서류. 자, 여기서 말씀드린 기재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 항상 당사자가 중요하겠죠? 당사자. 저희가 당사자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배우실 때 이렇게 배우셨죠? 신정첨이다. 그래서 자, 신청인, 그 다음에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첨부 서류다라고 하는 신정첨 이렇게 배우시는데 이 신청인과 신청 정보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등기의 종류마다 들어가는 첨부 서류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마다 들어갈 수 있는 첨부 서류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부동산 등기법이다라고 하는 과목에서 개별 등기에서의 신정첨을 떼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무적인 서류에다가 갖다 옮겨 쓰는 거. 그게 이제 저희 서류 과목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시험은 저희가 30점이기 때문에 시험장 가셔가지고는 30분에서 많이 잡아야 40분 안쪽으로는 모든 걸 다 써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힘을 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첨부 서류의 그 내용 기재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것도 다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떠올리시면서 저희는 이제 내용 보시면서 안에 저희가 암기해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교과서로 가십니다. 교과서로 가셔서 챕터 2로 넘어갑니다.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로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등기 신청의 방법 나오는데 이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되겠고요.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등기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그런 요식행위입니다.
우리 법은 등기관에게 형식적인 심사권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관은 신청 정보와 그리고 첨부 정보에 의해서 등기 신청에 관한 심사를 하는 바 신청 정보의 기재 사항과 첨부 정보와 관련해서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신청 정보입니다. 조문 규칙 제43조입니다. 이거 그냥 이제 하이라이트로 딱 밑줄 그으시고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43조다, 규칙 43조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쓸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1항 보시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이제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1호가 이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 건물, 구분 건물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 건물, 구분 건물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이제 표기법은 저희가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호가 신청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당사자를 특정하는 거는 저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거는 성명과 주소입니다. 성명과 주소. 성명과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호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다. 자, 여기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별도로 기입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호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기재한다. 자, 그 다음에 5호가 등기 원인과 연월일입니다. 그리고 6호가 등기의 목적.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청 정보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부동산 표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신청인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청 원인과 날짜, 그리고 등기의 목적 이런 거 들어가겠구나. 이제 그걸 기준으로 갑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번도 이제 갑질을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갑질은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저도 수험을 해봤고 이게 처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법무사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제 실무적인 서류들을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외워야 되는 건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익숙해지고 그걸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이제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자, 이 갑진은 저희가 신청서에 있어서의 갑진은 이렇게 부동산 표시가 맨 위에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위에는 제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원인과 자, 여기에 부동산 표시 쭉 썼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상 이렇게 요만큼까지가 부동산 표시입니다 라고 해놓고 여기 쫙 금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그 다음에 일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등기 원인과 일자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전할 지분 같은 것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분을 여기다가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자, 요 정도 쓰고 나면 여기 밑에 이제 신청인란이 있고 신청인란이 이렇게 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권리자의 이름, 여기 의무자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를 기입하고 여기에 만약에 지분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지분 표시까지 딱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갑지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보셨던 신청 정보다라고 하는 규칙 43조의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 일자,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인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필정보 기입해야 되는데 등기 필정보는 어디다 기입하냐? 등기 필정보는 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에 여기 보면은 이제 부동산의 어떠한 공시가 같은 거 이제 그 시가 표준액 같은 걸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각종의 세금에 대한 내용들. 이쪽에 뭐 등기 신청 수수료, 그다음에 채권 뭐 이런 것들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뒤에 가시면 다 갑지와 을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여기쯤에 이제 등기필 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기필 정보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등기필증이다라고 하는 어떤 종이 서면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인데 이제는 등기필 정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등기필 정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스티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딱 떼면은 여기에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뭐 A, B, C, D 1, 2, 3, A 1, 2, 4, 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떠한 숫자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01 다시 뭐 13 뭐 이런 식으로 02 다시 뭐 45 뭐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많은 비밀번호 중에 하나를 저희가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다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이제 일련 번호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선택한 뭐 2번 아니면 3번 뭐 이런 것들 기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쓰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입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소의 표시. 등기소는 뭐 땡땡 등기소 귀중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별도로 기재할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수험적으로는 기재를 해야 되겠죠. 등기소의 표시 어딘지 관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신청 연월일 있습니다. 연월일. 그 다음에 여기에 신청인 이름이 쓰고 날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신청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신청한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다가 대리인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날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청서가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항 한번 보시면 법제 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결국 종중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법인 사단. 그래서 종중 같은 것들은 이제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된다. 이걸 이제 법인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비교하셔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만 기입하면 되는데 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규칙 43조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법제 25조입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자, 다만 등기의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 제공할 수 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밑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한 개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신청서 한 장 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갑소유의 토지 두 필지를 을과 병이 한 필지씩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이 두 개고 두 건이 각각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을의 등기 신청과 갑병의 등기 신청은 서로 다른 신청서로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일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일괄 신청을 오히려 조금 더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등기소 내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하여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두 필지를 다 을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갑, 을이 당사자가 되고 토지 두 개가 부동산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의 신청서로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등기의 내용 내지는 종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등기 원인이 동일하다는 것은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사실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당사자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개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등기 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수개의 부동산이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다면 일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 비록 지분을 처분하는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당사자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실무상 한 개의 등기 신청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등기 의무자가 A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뭐 예를 들면 B, C, D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넘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록 당사자는 수인이지만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목적물을 같은 원인으로 해서 뭐 증여면 증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분의 2씩 넘겨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수개의 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자, 편의상 일괄 신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의 수개의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의 주소 변경을 원인으로 한 수개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거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일한 원인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다.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규칙 또는 법령상에 이제 허용되는 경우들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단순히 저희 서류 과목뿐만 아니라 논술 과목에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규칙 제47조의 기억입니다.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할 때 이때 일괄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가능하고, 자, 공매처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디귿번에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하는 경우, 이 경우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매각으로 인한다라고 하는 건 경매 절차에 의한다는 겁니다. 경매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낙찰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법령상 허용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신탁행위입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괄 신청합니다. 아예 신청서 자체 제목이 신탁 및 소유권 이전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래서 신탁 및 소유권 이전이다. 한 번에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정법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6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험적으로 좀 저희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6번입니다. 그래서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수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자, 이때는 절대로 일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예컨대 소유자가 A, B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지 말고 3분의 1, 3분의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수인으로부터 D, E, F 이렇게 수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수인에서 수인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3분의 1씩 만약에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A의 지분이 내지는 B의 지분이 얼마만큼이 한 번에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등기가 이 지분이 이전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등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한 건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누구 지분이 누구에게 얼만큼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을 하거나 내지는 권리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은 권리자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이 경우에는 신청서가 3건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D라는 사람을 여기다가 권리자에다가 D만 딱 들어가는 거죠. D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무자라는 A, B 들어가서 A가 가지고 있는 3분의 1 지분 중에 몇, B가 가지고 있는 3분의 2 지분 중에 몇을 D한테 넘긴다 라고 하는 신청서 하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랑 관련해서도 똑같은 형태로 신청서 하나. 그리고 F랑 관련해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 신청서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신청서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지만 누구의 지분이 누구에게 얼마씩 가는지가 정확하게 특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무엇이다? 수인에서 수인으로 넘어가는 거. 수인에서 수인으로 넘어가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에 대해서는 일괄할 수 없다. 이게 수험적으로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특칙 보겠습니다.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되는 2개의 등기는 모두 같은 접수 번호를 갖게 되지만 등기 신청 수수료나 취득세 또는 등면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각각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각각 납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 등기의 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져 있는 경우 그러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거죠. 서울이다라고 한다면 강서구에 있는 부동산 하나, 강동구에 있는 부동산 하나, 그 다음에 예컨대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하나, 이렇게 3개를 공동저당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공동저당을. 그래서 자,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제 B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A를 근저당 설정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건데, 자, 이때 이 A가 제공한 담보가 이렇게 관할을 달리하는 3군데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청은 하나의 신청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의 접수번호로 기입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접수를 하게 되는 그 해당
등기소에 최초의 접수 시에 이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다 납부해서 제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등기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 신청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 서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만 그 내용을 제공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자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첨부된 그 내용에 대해서 원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함으로써 그 제공을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의 첨부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 그래서 원용한다. 먼저 제공했으니까 그 등기 서류를 원용하겠다라고 기재하면서 이제 그 제공을 가름할 수 있다. 전권 원용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첨부 정보 여기 첨부 정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첨부 정보 여기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첨부 정보 기입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원인 서류다. 원인 서류가 근데 앞에 등기 신청서에 먼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전권 원용 이렇게 씁니다. 전권 원용. 전권 원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신청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희 신청서에 꼭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다라고 나오는 이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다. 항상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옆에 이렇게 특정해서 어떠한 원인인지를 달아주는 게 수험적으로 좀 그렇게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꼭 옆에다가 원인을 같이 써줍니다. 자, 이 건 같은 경우는 매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뭐 증여면 증여겠죠? 상속이면 상속인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매매다라고 해서 제목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매매 써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 체크하시고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부동산의 표시 나오죠? 부동산의 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거래 신고 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번호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거래 가액을 기재합니다. 이걸 왜 기재하냐면 예전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이제 어떻게 불렀냐면 실거래 신고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실거래가를 이 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등기부 등본에 기입을 하도록 이제 제도가 마련되면서 무조건 신청 정보에도 그러면 실제 거래 가액과 거래 신고했던 거래 신고의 일련 번호를 다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인 경우에 이게 유상 거래인 경우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쓰고 매매이기 때문에 거래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 신고 번호 쓰고 그 다음에 거래 가액을 써주는 겁니다.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과 연월일 나오죠. 등기 원인과 일자. 그래서 뭐 2001년 뭐 몇 월 며칠 뭐 매매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자, 만약에 지분이다라고 한다면 지분을 써주고 지분을 쓴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지분을 다 넘기는 거다라고 한다면 지분을 별도로 특정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나옵니다. 그리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 끝에 이제 만약에 이 권리자가 예를 들면 A다라고 하는 사람이 B와 C한테 넘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B와 C가 2분의 1씩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옆에 지분란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갑지혜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꼭 이 형태와 구조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시가표준액 나오죠. 그래서 여기 시가표준액, 부동산과 관련된 이 세금에 대한 계산을 하기 위한 시가표준액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희 특히 시험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 시가표준액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했던 그 금액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그 일련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를 뭐 1, 2, 3, 4 다시 2, 3, 4 5 다시 6,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 번호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 번호 기입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기입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는 이렇게 납부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납부하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련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일련 번호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세금이죠. 그래서 위에 시가표준액, 이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기입해주고, 그 밑에 채권 매입하는 채권 매입액 기입해주고, 그 다음에는 취득세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한 취득세 기입해주고, 그 밑에 이제 여기 등기 신청 수수료 기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게 등기필 정보죠. 등기필 정보는 보시다시피 부동산 고유번호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 번호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런 일련 번호 요거 쓰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비밀번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첨부서면 나오죠. 저희는 이 첨부서면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험적으로는 사실은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냥 안 쓰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쓰지 마시고, 저희는 만약에 등기필 정보 정도 제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건 써주시고, 여기까지 만약에 제공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요거 넘어가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 첨부 정보. 여기에 이제 놓치지 말고 다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걸 1, 1, 1, 2 이렇게 쓰셔도 되고 5,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저희가 첨부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써주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음에 첨부 서류에 대한 설명란에다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청인 나오죠. 신청인과 대리인, 그 다음에 관할, 땡땡 등기소 규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도 갑지에서의 각각의 표기법, 그 다음에 을지에서는 위에 거 날려버리고 첨부 서류, 그리고 이제 신청인 정확하게 써주시고 등기소 관할 정확하게 써주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요거 잘 기억하셔서 나중에 꼭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부터 암기하고 있는 것들을 어디다가 끼워 넣어서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제 양가로 3번 신청서의 기재와 문자 기재 방법입니다. 기재 문자와 기재 방법. 신청서의 기재 문자와 정정 방법은 엄격성이 요구되어 등기부의 기재 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결국 등기부에 기재되는 그대로 신청서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 신청서에 쓴 내용이 그대로 등기부에 기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등기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 미합중국인 헨리 키신저 여기다가 딱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미국인은 이렇게 미합중국인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국적 함께 기재한다. 만약에 캐나다다라고 한다면 캐나다인 땡땡땡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부동산 소재지의 표시와 등기명인, 법인의 본점 등의 주소 표시는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가 전부 기재되어야 하며, 자,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를 서울, 부산 등으로 경기도, 충청남도를 경기, 충남으로 약기해서는 안 된다. 약기해서는 안 된다.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번을 기입할 때는 번지라는 글자는 안 써도 됩니다. 번지 뺀다. 자, 외국인 들어갔다 그러면 국적 써주고, 그 다음에 약기하면 안 되고 번지는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합니다. 다만 만약에 외국 화폐다라고 한다면 미화, 금, 뭐 $10,000, $1,000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저희가 미화가 나올 리는 없고요. 그냥 그 한글로서 이제 금 얼마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서의 정정 및 간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신청서 쓰셨을 때 정정하거나 정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간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간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지와 을지가 이제 만약에 앞뒷장으로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장이 아니지만 한 장이지만, 갑지 앞장에 한 장, 을지 뒷장에 한 장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러 장이죠. 그러면 앞장을 접어서 간인해야 되겠죠. 간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이 간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한 사람만 간인을 하면 됩니다.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자,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뭐 그거는 서명으로 똑같이 간인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표 보시겠습니다. 자, 이 당사자 본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정정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정정을 한다. 만약에 여기 기재되어 있는 글자를 매매를 바꾸겠다. 아니면 날짜를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정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정인이다라고 하는 걸 찍어야 되는데, 이 정정인은
전원이 찍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딱딱 듣고 2001년 그다음에 뭐 1월 1일이었는데 1월 2일로 바꾸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바꾸고 여기다가 정정인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정인은 신청인 전원이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관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들 전원이 이것이 정정된 게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인은 그러면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죠. 간인이라는 거는 문서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인이 만약에 여러 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만 간인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무사나 변호사가 간인하면 되고 법무사나 변호사가 정정한 다음에 거기 자신의 도장을 날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1번, 신청서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의 수를 난 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된다. 자,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두 줄 딱 긋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새로 씁니다. 새로 쓰고 나서 여기 옆에다가 이제 그 우리 신청서 여백에다가 보시면 저희가 앞장에 신청서 나와 있죠. 이 신청서에도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백에다가 예를 들면 지웠다라고 한다면 삭, 자 고쳤다라고 한다면 정, 그 다음에 어떤 글자를 내가 추가했다라고 한다면 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삭, 정, 가. 그래서 삭 3자, 뭐 정 5자, 가 2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세 글자를 지웠구나, 5글자를 고쳤구나, 2글자를 추가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괄호 쓰고 뭐 이런 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옆에다가 삭3자, 정 5자, 가 2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준다. 자,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청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신청인이 간인을 해야 되는데 자,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한 명의 간인으로서 족하다. 밑에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나 기명날인 대신에 서명으로 할 수 있는 등기 신청은 규칙 제60조에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명날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되는데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실 건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3가지입니다. 물론 더 많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딱 3가지입니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째가 등기필증을 저희가 등기필 정보죠. 이 등기필 정보를 멸실한 경우, 필정보 멸실입니다. 필정보가 없었다. 그래서 필정보 멸실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서면 들어간다. 예컨대 이런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죠. 만약에 인감증명서가 이렇게 첨부돼야 되는 이런 경우들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등기신청서의 이 날인란에다가는 반드시 인감날인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감을 찍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무사한테 이 업무를 맡기게 되고 저희가 시험에서도 법무사 홍길동이 이 업무를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법무사의 대리인이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인의 날인이 찍히지 않고 대리인의 날인이 찍힙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청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에 이 인감도장은 어디에 찍히는 걸까요? 위임장에 찍히는 겁니다. 신청서가 아니라. 위임장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다가 이렇게 인감증명서 찍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넘어가셔서 임의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기명날인을 하되 신청서의 대리인란에는 임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위임인의 성명과 주소 기명날인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기재하는 거겠죠. 자, 임의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 간인도 직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인은 저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장에서 혹시 직인으로 뭐 찍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직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모나게 표시하시고 직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신청 정보의 내용 보겠습니다. 신청 정보의 표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 항상 써야 된다라고 했던 거 표제. 그래서 자, 표제에는 이런 식의 표제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 변경 등기,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말소 등기 및 말소 회복 등기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보시면 분필 등기,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등기가 있는데 분필과 하필에다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는 이제 건물 증축 등기, 그 다음에 구조 변경, 대지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토지 표시 변경이든 건물 표시 변경이든 그냥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런 식으로 일괄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런 식으로 쓰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건물은 일반 건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있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부동산이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로 구분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일반 건물, 그리고 세 번째가 구분 건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하셔서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원인에 따라서 내용이 뒤에 이렇게 이제 같이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증여, 상속, 판결, 그리고 일부 이전 등기다라고 했을 때 일부 이전으로서 매매, 그 다음에 뭐 소유권 이전의 대위 등기다라고 했을 때 대위 등기,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땡땡 등기 말소와 그 다음에 땡땡 등기 말소 회복 등기인데 보통 이제 말소 등기 신청이다라고 하는 건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소 등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쓰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에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딱 체크하십시오. 이거 아주 자주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자주 쓰이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에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등기명의 표시 변경.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 신청입니다. 이것도 잘 체크해 주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신청.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 신청입니다.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 가등기에 했다가 그 다음에 본등기 하는 거죠. 그 본등기 신청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어디 봤습니까? 제목 봤습니다. 제목. 자, 제목 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제 부동산 표시 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서 토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소, 지, 지, 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 동그라미 1번에서 토지 옆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 지, 지, 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일반 건물 보겠습니다. 일반 건물. 자, 일반 건물에서는 소재, 지번 나오죠. 소지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건물의 종류 나오지 않습니까? 종 딱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구조 나오죠. 구조, 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면적 나오지 않습니까? 면적 체크하시면 됩니다. 면. 그래서 소지, 구, 종, 면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일반 건물은 소지, 구, 종, 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명 주소 맨 뒤에 나오죠. 도로명 주소까지. 도로명 주소가 이제는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재 지번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도로명 주소 같이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 아파트죠. 구분 건물은 보시면은 총 저희가 쓰셔야 되는 파트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은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지우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대로 볼 건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아파트다라고 하는 거는 일동 건물의 표시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일동 건물. 그래서 이 아파트가 몇 동 몇 호죠. 몇 동 몇 호기 때문에 일단 동부터 먼저 특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동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일단 내가 몇 동이다라고 하는 걸 특정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일동 건물의 표시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일동 건물의 표시에 주소 등이 이제 기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명 주소 등이 기입이 되고 그래서 일동 건물의 표시다라고 하는 거 요거부터 먼저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직접 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일동 건물 먼저 쓴다. 자, 일동 건물 썼으면 그 다음 뭐 쓰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 쓰는 겁니다.
자, 전유 부분의 표시는 총 3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 번구면입니다. 번구면. 그래서 번구면. 번호다라고 하는 거는 몇 층 몇 호다라고 하는 거고, 구조다라고 하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조 이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면적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뭐 101호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다라고 하는 걸 쓰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일동 건물로 이제 특정해주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특정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대지권을 써줘야 됩니다. 대지권은 이렇게 외웁니다. 토종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나와 있는 표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자, 대지권인 토지를 먼저 써줘야 됩니다. 결국 이 얘기죠. 우리가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 단지가 깔고 있는 이 대지 있지 않습니까? 대지권이 되는 이 대지가 몇 개인지 그 대지들을 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주겠죠. 뭐 10필지면 10필지 다 써주는 겁니다. 대지권의 표시로서 먼저 일단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의 종류, 여기 옆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종류와 그 다음에 비율. 보통 종류와 비율은 합쳐서 씁니다. 그래서 종류 및 비율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대지권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주시는데, 종류와 비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 대지권이다 보통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그 근거가, 대지권이 대상이 된 토지는 여기 밑에 있는 토지들인데 그 대지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대지 사용권의 근거가 뭐냐? 소유권이다. 그리고 그 비율은 얼마냐? 내가 이 전유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이 토지 전체에 대한 나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 2, 3, 4, 5분의 뭐 1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이게 대지권 등기가 만들어졌느냐, 대지권이 완성이 됐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일자를 써주는 건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제시가 되면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종비원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전유 부분 저희가 이제 구분 건물에 대해서 표기하는 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암기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동 건물의 표시 쓰고, 일동 건물 썼으니까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쓰고, 그 다음에 대지권 쓰고, 이렇게 3가지로 파트를 딱 나눠서 일동 건물의 표시에는 일단 주소만 써주면 된다. 그래서 몇 동까지 101동이다. 딱 동까지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은 번구면이네. 번구면 쓰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이 대상이 된 토지부터 시작을 해서 토종비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쓰시면 이제 깔끔하게 써지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다라고 하는 건 소지지면이고요. 순서가. 그 다음에 건물이다. 일반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소지구종면입니다. 이렇게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꾸 써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소개까지만 해드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 교과서 보시면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다시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